지금부터 이제 그림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술 한 잔씩 하시고 또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림도 보아주십시오. 오늘 그림 잔치가 감옥에서 꿈이라는 그림을 보러 오셨죠?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하면 꿈 하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잔 시원하게 마셔주십시오. 감옥에서 꿈! 예,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보이시죠? 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황홀하게 있을 수 있는지 제가 봐도 참 놀랍습니다. 저쪽에 있는 안중근 박정희 소자 작품이 제 스스로 자타공인 역작이라고 이렇게 제가 인정을 받았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또 이 그림이 더 이렇게 역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저런 제 그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고통스럽고 참혹하고 괴롭고 화가 나는 이미지만 떠올랐어요. 어떻게 접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감정적인 그림들은 무수한 작가들이 많이 그려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굳이 또 따라서 이렇게 그릴 필요가 무엇이 있으랴 하고 항상 레이더는 갖고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세월이 흘러와서 이번에 국가보안법 철폐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또 국민행동이라는 그 회의에도 참석을 하면서 올해 안에 내가 그림까지 그려내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끝장을 내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허망하게 지금 결과가 그렇게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장벽이 있는 한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봤자 저 법 때문에 통일도 어렵고 또 표현의 자유도 어렵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 구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가 이상호 선배한테 들은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호 선배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방에 수감되어 있을 때 밤에 울다가 바닥에 누워있는데 가물가물 글씨가 보이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누군가 날카로운 곳으로 파서 써놓은 글씨를 봤답니다. 이상호 선배는 저 글씨는 분명히 옛날 어떤 독립운동가가 이곳에서 죽어가면서 파놓은 것이리라 확신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글씨를 찾아내서 우리 후대들에게 독립운동의 정신을 알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정보가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4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여러 책이나 영상 많은 자료들을 우리 박종익 선배하고 우리 주관철 후배님이 저한테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거 다 읽고 보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궁금점이 있어가지고 또 만날 때마다 물어봤더니 자신들도 이제 잘 모른다면서 그쪽에 왕 전문가이신 박동기 선배님하고 처음으로 자리를 마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갖고 있던 3가지 질문을 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아주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다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기 선배님. 공부는 이제 할만치 했고 하다 보니 서대문 연구소를 가보지 않고서는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이제 서울로 갔죠. 찾아갔죠.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이어서 하루 전날 예약을 해야만이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금방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겠습니다 했더니 내일은 또 월요일에서 쉰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국가보안법 그림이 아직 나오고 2년이 안 된갑다 하고 이제 담장이라도 둘러보려고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 출구였습니다. 그래서 출구라도 이제 들어가려고 눈치를 봤습니다. 자 입구 쪽에 지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멀리에 봤더니 등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냐 이때다 하고 이제 냉큼 들어갔더니 또 출구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슬쩍
보이길래 눈을 안 마주치고 고개를 확 들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하면서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서대문 연구소를 전부 다 구경하게 됐습니다. 독방들을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글씨의 흔적들을 찾아봤어요. 있더군요. 그러나 누구야 사랑해,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파서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방은 일부만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방들은 사사시 뒤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오래된 감옥이어서 중간중간 여러 번 개보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오래된 흔적들은 아마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독방 안에 공간을 보게 되면 가장 작은 독방이 저는 들어가서 누울 수도 없는 작은 독방이 있었습니다. 3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거기는 거의 이제 고문하려고 그 독방에 가둬놓는 거죠. 저는 들어가서 누울 수가 없을 정도의 폭과 넓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독방은 두 번째로 좁은 독방이에요. 여기 보면 쇠창살이 저 독방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원래는 이 쇠창살 구조가 이 출입구 바로 옆에 사람 눈높이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이렇게 보면 독방 안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이 사각면이 대각선으로 깎여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숨어 있을 수 없도록. 근데 저는 간수가 감시하는데 용이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 저는 반대로 바깥쪽에다가 저렇게 옮겨놔서 밤하늘의 별들이 이 독방 안을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지켜볼 수 있게끔 이쪽으로 그림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작은 또 창살 구멍이 있죠. 저게 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보니 이 창살 구멍 높이 약간 아래쪽 뒷면에는 손바닥만한 철문이 있었습니다. 쇠문이. 그래서 열고 닫게끔 돼 있더군요. 옛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써놓은 편지글을 보면 여름에는 똥통이 부글부글 들끓는다라는 그런 편지글이 있습니다. 저는 저기가 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벽에서 그 손바닥만한 쇠문을 열고 긁어서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하루에 뭐 한두 번씩 그렇게 했겠죠.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겁니다. 모든 감방마다 이 작은 창살문은 한 개씩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써져 있는 구호 글씨들을 갖다가 이제 발췌를 이제 하려고 모든 자료들,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들을 전부 다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희생 당한 분들이 외쳤던 구호들, 원했던 꿈들도 전부 다 이제 나름대로 짧게 제가 요약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100수십 개가 나오더군요. 그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별로. 너무 많아서 그리기가 불가능하다 싶어서 우리 주한철 후배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좀 어렵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우리 후배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으로 번호를 좀 매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쭉 매겨서 많이 걷어냈습니다. 근데도 많더군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이상호 선배를 찾아가서 이것을 다 넣을 수는 없는데 형님 좀 시원하게 걷어내 주시오 했더니 우리 이상호 선배님께서 이렇게 정말 상징적인 구호글씨만 이렇게 걷어내고 추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등장인물들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 서대문 연구소 독방에 갇혔던 실존 인물을 그리면 훨씬 더 그림이 호소력이 있겠구나 싶어서 상호 선배님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에는 글씨들을 이제 가득 빼곡히 쓰려고 했었는데, 구도를 잡았었는데 많이 빼다 보니 이제 썰렁해져 버린 거예요. 공간들이. 그래서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죽어간 희생당한 분들을 그려놓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그분들의 뜻을 이어서 살아서 아직도 운동하고 실천하신 분들, 젊은 운동가들도 저는 넣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탁월한 발상이라고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이곳 서대문 연구소는 1908년 경성 감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서대문 감옥, 그리고 1921년에
드디어 서대문 형무소라고 이제 명명되게 됐죠. 이 서대문 형무소는 경송감옥 시절부터 우리나라 의병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용도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일제 때는 치안유지법을 적용을 했어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은 일제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적 근거입니다. 그 치안유지법은 원래 일본에서 건너왔어요. 일본에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보안법입니다. 이 치안유지법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 때 국가보안법으로 부활을 합니다. 글자만 바꿨어요, 한글로. 그리고 토시 몇 개 바꾸고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부활을 시켰죠. 왜냐하면 제주 4.3 항쟁과 여순 항쟁을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우리 국민들을 학살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 이승만 정부로부터 군사독재로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 통일운동가들을 또 잡아서 고문하고 또 죽이고 있습니다. 원래 심심하면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보기관을 향해서 간첩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간첩을 정말 잘 만들어내거든요. 지네들 포상금 받고 아니면 실적을 쌓아서 빨리 출세하려고 아니면 정권에 반대하거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아무튼 탄압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 법을 국회 본회의까지 올렸었어요. 그러나 우리 쪽 국회의원 인원수가 많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뽑아줬더니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었던 것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이상호 선배님 얘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계시는데 제가 하는 게 좀 면목이 없습니다만 스스로 하지 못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선배는 1986년도에 금남로에서 데모를 하다가 동부경찰서로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형사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며칠간. 아주 이를 악물고 구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뇌에 상처가 생겨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 어떤 그 이상 증세가 가끔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른 통일의 시나리오라는 대형 걸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제주도에서 전국 순회전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 여기서 긴장을 풀 겸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어떤 혐의였을까요? 상품 있습니다. 자, 힌트로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출신 가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적 맞아요. 예. 와, 정말 대단하시네. 단체장 자, 이건 제 그림입니다. 예. 디지털 출력 작품이에요. 보성 백민미술관 매화나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시까지 제가 썼습니다. 자, 이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제가 지명 한번 말씀하십시오. 이정말 표현제하고 공무찬양제. 다 비슷했는데. 내가 썼는데 왜 그래? 이정말 표현제법 맞잖아. 이정말 표현제.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이적 표현물 맞습니다. 제작 및 예. 소지 제포의 예,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액자 띄어서 사무실에다 걸어놓으면 그 매화나무의 영양만 기운을 받아서 안 될 일도 다 될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입니다. 예, 그렇게 남영동 대고문실에 끌려와서 또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인 여기를 이제 넘어가고 고문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로 이렇게 이제 수감을 시켰습니다. 독방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어느 날 이제 또 쓰러져서 이제 울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한독립 만세 글씨도 보게 됐고 이제 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는 김구 선생님이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놀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찾아왔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박정희가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작가를 향해서 네가 나보다 이 나라를 더 사랑한다라면 네 손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답니다. 이상호 작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기 싫어서 저 친일파, 강교한 친일파 일본군 장교 출신한테 자존심이 지기 싫어서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잘라가라고. 화가의 생명이죠. 손은. 식판이 들락날락하는 그 구멍에다가 손을 내밀고 잘라가라고 악을 쓰면서 엉엉 우니까 교도관들이 간수들이 와가지고 야,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다 해서 서울에 있는 한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옮깁니다. 그 정신병원은 이제 확실히 정신병이 있는지, 정신병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이제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였답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가자마자 양손을 천장에다 묶고 다리는 바닥에다 묶고 구두발로 명치와 배를 갖다가 세게 계속 차더랍니다.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내 손으로 어루만질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아팠더랍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 이후로 35년 동안 정신병원을 이제 들락날락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상호 작가는 이번 5월달에 개인전을 갔습니다. 이상호 작가님, 이번 개인전에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전시하십니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5월 주제로 5월의 사람들, 일부는 5월의 사람들하고 나주 정신병원에서 지냈던 한 5년간의 그 생활 속에서 나주 정신병 생활상을 그렇게 한 것을 60점 전시합니다. 예, 참 볼만할 겁니다. 예, 주로 이제 드로잉 작품들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의 인간이 그려낼 수 없는 그런 그림도 이번에 전시를 해요. 저는 서양 미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보다 더 좋은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맨 위에 갓을 쓰고 계신 분은 왕산 허위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경상도에서 의병장을 하셨어요. 구미. 예, 1896년도부터 의병장이 되셔가지고 일본군하고 전투를 해서 승리를 굉장히 많이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의병들이 많이 몰려왔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도 이분의 정신에 신념에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기록에서 봤습니다. 맞죠? 이분은 3대가 온 가족 3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분이 이 서대문 영무소, 그때는 경성 감옥이었습니다. 1908년도에 여기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최초로 고문받다가. 서대문 영무소 사형 1호입니다. 예, 아마 이분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경성 감옥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왕산 허위 선생님은 여기에 목숨 걸고 외세에 저항하라는 신념을 제자들한테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땅에 외국 군대를 들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배당하게 돼 있다 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길들여져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은 우리 유관순 누나입니다. 유관순 누나는 여기 밑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만세를 외치면서 이곳에 잡혀 들어와서 고문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분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 지부의 김순웅 지부장님이십니다. 제가 이 글들을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니
이 고 글씨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고질적인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를 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이 모든 것에 다 관련돼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저도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 아래에 있는 분은 범민련 조대회 호남 의장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또 퀴즈 들어갑니다. 상품이 얼마나 좋은 것이 있어요. 아까 제 그림만큼 비싼 것이 있습니다. 자, 범민련은 공식 명칭이 무엇일까요? 관계자는 말 뭐하죠? 아, 안 됩니다. 안 되죠. 유관 기간도 안 되죠. 여기서 세 분은 안 됩니다. 힌트를 좀 주십시오. 힌트? 네. 1990년도에 초에 이적단체로 한총련하고 같이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직도 안 풀렸어요. 국가반법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평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검은 차들이 와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씩 감시하고 가고 아직도 저렇게 살고 계십니다. 자, 범민련, 범민족, 남북, 비슷했는데요? 다 하셨어요. 그러면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예. 조국 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측본부. 네, 한주 전남 연합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 퀴즈를 선택했냐면 저도 몇 년 동안 듣고 보고 쓰고 했는데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자, 조대 의장님은 여기에 있는 글씨 중에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미군 철수 자주 통일을 위해서 아직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바로 밑에 계시는 분은 6.15 박종희 집행위원장입니다. 자, 또 퀴즈 들어갑니다. 여기도 상품이 아주 근사합니다. 6.15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맞춰야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맞히기 힘들어요. 이것도 제가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퀴즈로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자, 6.15는 공식 명칭이 무엇일까요? 6.15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오! 6.15 공동선언까지 나왔어. 여기는 남북 공동선언. 남북 뺍니다. 그래요? 예. 6.15 공동선언 나왔어. 네. 그럼 그걸 어찌자고? 실천. 그렇지, 실천 나왔어. 6.15 공동선언 실천? 네 글자만 나오면 되나요? 이제 뒤에 다섯 글자입니다. 남북연합? 남측연합. 남측연합? 남측본부. 본부? 남측까지는 나왔어. 공부를 다른 걸로 바꿔봐요. 세 글자. 대단하시네. 3글자짜리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 정환이나 할까요? 공동이? 비슷해. 위원회! 오! 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도전. 6.15 남북 실천 위원회. 위원회. 남측위원회. 남측위원회. 자, 두 분 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야. 자, 상품을 나눠주십시오. 네. 정확히 얘기하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의 집행위원장입니다. 겁나게 외우기 힘들죠. 자, 나머지 갖고 온 것도 다 푸세요. 여기서. 다시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동경. 여기 박종익 집행위원장님은 조국 통일 만세하고 연관된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남북의 평화통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평생 통일운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특히나 이 조대 의장님하고 박종익 집행위원장님은 저에게 많은 감동을 줬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여기 보면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죠. 서대문 연구소에서 간첩 조작 사건으로 갇혀서 돌아가신 분도 꽤 많아요. 이 두 분은 비전향 장기수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되셨어요. 막 80, 90
뭐 100살 가까이 이렇게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분 계시는데 광주나 호남에 계신 그 어르신들을 갖다가 자주 찾아가서 보살펴드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건강도 챙겨드리는 모습을 저는 오래전부터 봤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달에 몇 차례씩 이렇게 다녀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가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이분들이 아니면 그분들은 이 나라를 저주하면서 죽어가셨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강의를 요청을 했거든요. 이따 이제 자세하게 알아가기로 하고, 저쪽에 오른편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은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만국적 단독선거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죠. 남북한 단독선거를 하면 남북이 분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결단코 막으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승만 정부 때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밑에 계신 분은 또 이것이 어려운데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맞습니까? 반민특위. 예, 반민특위. 반민특위의 김상덕 위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은 반민특위로 7.18을 처단하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7.18 조사를 하고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승만이가 김상덕 위원장님 집까지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반민특위 조사를 여기서 그만해 주십시오. 여기서 좀 살살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안 된다고, 7.18 청산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그냥 돌려보내버렸어요. 그 뒤로 얼마 후에 반민특위 사무실이 경찰들한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프락치 조작 사건으로 반민특위를 해체시켰어요. 강제로. 그리고 이분은 몇몇 반민특위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재판은 굉장히 짧은 재판을 받고. 근데 이분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얼마 후에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계셨는데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한 6년인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이 아직 있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젊은 친구는 결의하나 광주 전남 주관철 사무국장님입니다. 결의하나라서 여기 조선은 하나다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렇게 넣었습니다. 결의하나 조선은 하나. 실제로 조선은 하나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의 어려운 현실들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통일로 왜 이 구호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외쳤을까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상호 작가가 이곳에 이제 갇히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그 걸개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 걸개 그림 안에 진달래꽃이 이렇게 막 둘러쳐져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보기관이 이 봐라요, 이거 빨갱이다. 응? 진달래는 북한의 국한이냐? 너 이걸 그려가지고 지금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불어라라고 이렇게 이제 고문을 한 거예요. 실제 북한의 국한은 목난입니다. 목난. 예. 우리나라 정보기관 그때 당시에 그 정보력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알겠죠? 그거 갖고 우기고 사람 잡아갖고 고문하고 그랬습니다. 이 진달래주는 특별하게 오늘 이상호 작가가 그렸던 진달래가 들어있는 그 그림을 이야기하고 같이 또 진달래 맛을 보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또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호 작가 덕분에 맛보는 진달래주니까 이상호 지화자 하겠습니다. 이상호! 지화자! 여기 이상호 작가가 손에 쥐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새기고 있는 이 날카롭게 잘린 숟가락 있죠? 이것은 실제로 일제시대 때 서대문 형부소에서 사용했던 숟가락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더군요.
이상호 작가가 대한독립만세라는 글씨를 보고 일어나 앉아서 자신의 꿈을 벽에다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밤하늘의 별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독방 안으로, 감옥 안으로 놀러 들어와서 이 독방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는 아주 오래된 꿈들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 그림을 반드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무기로 써먹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일반 미술 전시는 그리고 대중성이 좀 떨어집니다. 10월 26일 날, 특히 10월 한 달 동안 친일청산하기 딱 좋은 날 11.6 탕탕전을 하는데, 또 12월 달에는 반미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통일전을 처음으로 또 할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때 이 그림을 출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술 전시장은 아직 대중들한테 문턱이 높아요. 그리고 좀 어렵게 여겨지는 경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작품과 이 작품 이미지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그런 소망, 그런 꿈들을 우리 국민들 가슴에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런 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듣고 싶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해 주실 거죠? 네. 예, 이상 이제 제 얘기는 마무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공부하는 것이 죽을 맛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다? 여기다 녹화 잠깐만 주십시오. 이쪽으로 많이 가주세요. 이만 만들 겁니까? 그럼요. 발음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선물을 2개나 주셨습니다. 내가 대신 내고 많이 사드렸습니다. 이 문화가 있군요. 지어지는 아, 이거 그러면 뒤에서 부담하셔서 마음은 지금